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0세의 정답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이다. 뭘 먹어야 뇌와 몸에 좋을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먼저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자. 이 책보다 앞서 출간된 80세의 벽에서는 고기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낫또이다. 낫또는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해독작용이 있다. 낫또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낫또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이다. 콩은 뇌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가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요즘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탓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손상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 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 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가 있다. 비타민 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을 해보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70세 전후가 되면 술을 절제해서 마셔야 한다. 술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이유도 뇌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뇌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혈액-뇌 관문이라는 장벽이 있다. 그런데 알코올은 이 관문을 쉽게 뚫고 들어가서 해마를 마비시킨다. 일시적인 기억장애는 술에서 깨면 해소되지만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가는 전두엽이 수축된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특히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서 알코올 위존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끈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러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어야 한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 유지하기.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절로 기상 시간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에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해지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줄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도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쉬워진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전날 밤에 푹 자지 못했거나 늦게 잠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다. 여기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에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이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가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앞서 설명했던 걷기이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를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의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기억력이 아닌 사고력과 판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고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곳은 대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이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선택하므로 전두엽만큼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의외로 잘 쓰지 않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다. 특히 무사태평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전두엽이 한가롭다. 일상에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면 삶이 매일 똑같다 보니 전두엽이 움직일 기회조차 없었던 탓이다. 전두엽도 쓰지 않으면 역시 비사용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따라서 전두엽도 노후에 쓰지 않으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버린다. 반대로 인간은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곧바로 전두엽을 쓰기 시작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전두엽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품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관찰력과 추리력을 발휘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또한 전두엽은 예상 외의 일을 좋아해서 결과를 알 수 없거나 실패할지도 모를 만한 도전에 큰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주식 매매나 도박 같은 일을 할 때면 전두엽이 총동원된다. 주식이나 도박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크게 실패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야겠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실패라면 한번 도전해 보길 추천한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이제 곧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딱 필요한 말이다. 노후에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기 쉬워진다.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행동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전두엽의 움직임도 자꾸 둔해져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획획 돌아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뇌, 특히 전두엽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사고력과 의욕이 올라가게 된다.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든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는다. 도파민 분비를 늘리고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우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인간의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이처럼 영혼 없는 말 한마디에도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기도 한다.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가야 한다. 노후에는 60점 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는 필요 없다. 60점이면 충분하다 하는 기세 없이는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뺀 50점 주의가 적당하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킨다. 이미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상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말이다.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사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활동을 멈춘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을 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슬슬 인생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라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후유증을 줄이는 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 두기는 고령자의 마음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고 밤에는 잘 자지 못한다. 소화기관의 활동도 약해져서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 피로해지고 영양도 부족해져서 감정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최근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물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감신경의 항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앞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두 가지, 말하다와 웃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둘 다 매우 단순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동사이다. 고령층이 되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옛날처럼 전화기를 붙들고 오랜 시간 수다를 떨어줘줬다. 친구나 지인과 전화하면서 불안감과 고립감을 떨쳐버리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웃어야 한다. 웃으면 크게 숨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몸과 마음이 누그러진다. 또 얼굴 근육이 움직여져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된다. 나아가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뇌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되어 면역력도 올라간다. 인간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뇌는 인간이 소비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한다.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소는 뇌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웃으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신선한 공기를 가득 뇌로 보낼 수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5년 이상 살아온 노부부들의 이혼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년 퇴직 후에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10년 동안 아내들에게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친구와 통화할 수 있고 근처 사는 지인들과 한바탕 수다도 떨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노후가 되자 항상 남편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남편은 어디 가는 거야?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며 연달아 질문을 날린다. 한술 더 떠서 자기도 같이 가자는 남편까지 있다. 이러니 아내들은 물에 젖은 낙엽처럼 끈적끈적 달라붙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환갑을 넘긴 아내의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육아에서 손을 뗐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벗어났으니 가정의 공동 운영자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황혼 이혼장을 내미는 것이다. 노후에도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황혼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거듭 말하지만 남편의 은퇴는 본인에게는 자유시간의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는 자유시간의 종료를 의미한다. 정년퇴직한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를 빼앗는 쇠사슬 같은 존재이다.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 해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사이가 좋았던 데에는 남편이 아내의 시간을 보장해준 공이 크다. 사람은 자유를 빼앗길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20년 전쯤 집에 없는데 건강한 남편이 최고라는 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했다는 뜻일 터이다. 이 말은 요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고슴도치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듯 사람들도 지나치게 가까이 지려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워진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은퇴 전에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하루 리듬이 이를 알맞게 유지해 주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몇십 년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기는 어렵다.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한다. 점심은 자급자족할 것. 우선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자. 매일 남편의 점심을 챙겨야 한다면 아내는 낮에 외출할 수 없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무엇이든지 골라 먹을 수가 있다. 점심 식사.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까지도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집안일을 분담한다. 노후에는 남편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모든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길 명분이 사라진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남편이 맡아서 하는 편이 서로에게 공평하다. 쓰레기 버리기, 빨래 널기와 개기, 화장실과 방 청소 같은 것 정도는 몇 번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다. 아내가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는다. 아내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 당연한 말이지만 아내를 졸졸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는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이다. 요즘에는 80세까지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만 3천 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정년 이후에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쓰면서도 질릴 만큼 모범생다운 결론이지만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에서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 나도 환갑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60세가 되면 쉬면서 마음대로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아예 접었다. 내 성격상 취미와 놀이에는 금세 질릴 게 뻔하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고자 마음먹었다. 75세이든 80세이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실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해주고 인생의 충실감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된다.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조의식 지키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들 수가 있다.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14년 9월 바람의 분다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지금은 일을 철회하고 신작 영화를 제작 중이다. 선 공개된 제목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천천히 제작진이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한다. 미야자키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지브리 스튜디오의 프로듀서 스즈키 도시오는 그가 다시 영화 제작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 막상 은퇴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곤란했던 게 아닐까요? 라며 애정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미야자키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수없이 자문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간의 뇌는 여행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에는 언젠가 실증이 나버린다. 인류의 진화 역사만 봐도 인간의 뇌는 놀면서 30년을 버티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놀기만 하는 삶이 어쩌면 감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내야 30년을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